easy. 자,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공개 방송이잖아요. 그래서 상담도 이제 공개로 진행을 하는데, 혹시 만일의 사태에 아무도 자원자가 없으시면 그냥 한 40분 동안 침묵을 하면서 명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다리겠습니다. 어쩌면 방송에서 들으실 때 계속 음악이 깔릴지 몰라요. 예, 나오세요. 자기소개해 주시고요. 여기서 별칭으로. 별칭을 하나 정해서 얘기를 해주시면 마이크 이제 앞에 대시고 얘기해 주시면 돼요. 저는 C로 하죠. C님이요? 네. C님이 용기를 가지고 앞에 나와 주셨고요.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동안가족의 자기소개요? 네. 저는 경기도 화성시에 살고 있고요. 18살이에요. 고2고 그리고 오늘 저희 가족이랑 같이 왔어요. 엄마 아빠예요. 처음에 엄마 아빠인지 몰랐어요. 처음에 봤을 때는 정말 친구나 언니나 오빠랑 네. 같이 온 줄 그런 걸 알았어요. 제일 많이 봐요. 네, 동아리 모임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런 말 들으면 상처받아요. 괜찮아요. C님이 좀 나이 들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저쪽이 비정상이에요. 예, 어떤 얘기를 해보고 싶으세요? 제가요. 제가요. 지금 이건 영락없는 고등학생이 아니라 세상 많이 산. 그러니까 아까 강의를 하셨을 때 네. 깨달음이 몇이라고? 700이요. 700이라고 하셨죠. 근데 네. 제가 깨달음을 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되게 게을러요. 게으르고 그 좀 이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성격이. 네. 그래서 그런 걸 깨달았어요. 근데 깨달아도 긍정적인 사고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깨달았으면 이제 이게 고쳐질 것 같은데 고쳐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뭔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계속 그 원래 나는 게을러서 이러면 안 되는데 생각은 하는데 고쳐지지 않아요. 게으름의 실사례를 한번 얘기해 보시면 어떨까요? 과연 이게 게으른 일인지 그렇지 않은지. 그러니까 무슨 과제 같은 게 있어요. 그러면 네. 그 과제는 어떤 기한이 있잖아요. 그럼 그런 기한까지 꾸준히 해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끝까지 미뤘다가 최대한 어떻게든 좀 놀아보려고 그렇게 하면은 그거는 좋지 않잖아요. 근데 그런 걸 아는데 고쳐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도 과제 나름이죠. 구체적으로 어떤 과제? 그러니까 공부할 때 주로 요구하는 게 끈기 있게 노력하는 거죠. 근데 지속적으로, 네,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는 거. 근데 그런 거에는 분명히 안 좋다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이렇게 요령 부리고 하는 게, 근데 이걸 아는데도 안 고쳐진다는 게 참 저한테 도움이 안 된다는 걸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안 고쳐질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공부라 그러더라도요,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요령 피우지 말고, 이것이 해당되는 과목이 있고 아닌 과목이 있고 그렇잖아요. 네, 수학 같은 경우는 해당이 되죠. 수학이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난 안 했는데. 여기서 선생님이 열애. 수학은 그거 알아버리면 되잖아요. 수학은 이해하고 그거 알아버리면 되는 거고, 어학이라든가 이런 과목은 계속 꾸준히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수학에 있어서 특별한 재능을 갖고 있거나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알아버리는 그걸로 해서 지속 가능해요. 근데 그 분야에 있어서 재능이 없거나 그거를 잘 안 되는 사람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훈련을 통해서 쌓아가야 되는 부분이 또 있죠. 선생님은 여기서 전자에 해당하는 거고요.
전자에 해당하는 그 수학을 잘하는 몇몇 친구를 제외한 나머지의 친구들은 그 유형을 반복해서 풀고 그거에 비슷한 예제를 풀고 익히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한 거지, 그죠? 이거 2대1이 됐어요,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상식과 다른 논쟁을 해야 되나? 네, 그래서 제 성격 중에서 안 좋은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을까 하는 게 성격 중에 안 좋은 부분이 아까 그 이기적이라고 지속적이고 얘기했던 반복적이라고 하는 거? 이기적. 이기적인 거 아니면 지속을 해야 되는데 안 되는 거? 게으른 거. 게으른 거? 그거는 그게 성격인가요? 게으른 거는 성격이라고는 안 하고 성향 정도로 얘기를 태도? 하고요. 근데 지금 이제 게으른 거를 주제로 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게으른 게 뭔가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자꾸 요령 피우다가 결국 안 하고 만다. 네. 근데 그걸 아는데도 안 고쳐진다. 네. 고치고 싶다는 거죠? 그쵸. 평상시에 어떤 말을 주로 들어요? 다른 사람들한테. 나를 관심 가지고 지켜보는 사람한테 듣는 말이. 게으르다는 소리 듣는 거예요? 부모님한테 듣는 얘기. 네. 그래서 혹시 내가 게으르구나 하고 깨달은 게 부모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건가요? 아니요, 그냥 제가 한 행동을 보면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효율적으로 행동을 하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나도 그과라서. 그래서 조금 더 열심히 하면 더 잘 이룰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하니까 이제 그게 아쉬운 거죠. 저는 심지어는 대학원 가가지고도 지도 교수님한테 그런 소리 들었어요. 너는 하면은 잘 할 텐데 꼭 이렇게 필요한 것만 하고. 네, 저도 그러니까. 열심히 안 한다. 여기서 내가 빠져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그냥 막 무식하게 막 이렇게 오래 하는 거 미련해 보여가지고 별로 안 좋았거든요. 그래요? 혹시 신인도? 근데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네. 그런 게 필요한 부분이 있잖아요. 지금 C님이 얘기하시면서 살짝 눈물이 좀 고였어요. 그리고 목소리도 좀 불안정했고. 네. 그래서 혹시 이 자리에 이렇게 오기까지, 이 안가에 오늘 오기까지가, 본인의 자발성과 이런 권유가 어떻게 좀 되는지 물어보고 싶어요. 권유에서 왔는지, 자발적으로 오고 싶어서 왔는지, 그거를 지금 물어보는 건데. 어느 쪽이 강해요? 제가 오고 싶어서 온 거예요. 엄마의 권유가 있긴 한데, 제가 가고 싶다는 얘기를 해서. 평상시에 저희 방송 들어요? 한 번도 안 들어봤어요? 네, 그냥, 네. 그럼 우리 누군지 모르죠? 네. 우리 오늘 와가지고 처음 봤잖아요. 네. 느낌이 어때요? 되게 부드러우신 것 같아요. 그래, 그렇게 느껴져요? 네. 이야, 굉장히 정확합니다. 근데 지금 약간, 감정이 좀 편하지 않아요? 잠깐 울컥한다요? 혹시? 뭔가 실제로 내가 여기서 얘기하고 꺼내놓고 싶은 얘기가 좀 더 민마음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그 부분을 얘기를 얘기를 해봐요. 했으면 좋겠어요. 나를 지금 이제 억누르고 있는 마음과 실제로 표정이나 그 눈에는 또 다른 감정이 있는데 얘기되는 것과 그리고 내가 실제로 더 표현하고 싶은 이 마음을 좀 얘기를 해보시면 그래서 제가 자발성과 권유에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그래서 하게 되는 거거든요. 혹시 신경이 이쪽으로 쓰이나요? 돌아앉을까요? 아니요. 네. 그러면 그냥 집중해서 그냥 얘기해 봅시다.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 어쩌면 이제 여기 이 자리에 모시기까지 여러 시간을 거쳐서 지금 C님이 여기 왔거든요.
그리고 C님이 여기 내보내지기까지 함께 온 가족도 그래 나 들을 준비 되어 있어. 너 하고 싶은 얘기 한번 해봐라는 그런 마음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민마음을 꺼내놓는 거를 두려워하거나 이 얘기는 어디까지 해야 되지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고 제가 지금 이렇게 감정이 올라오는 이유는 네. 이런 지금 이렇게 상담을 하는 거잖아요. 네. 상담을 하거나 어떤 저의 이야기를 듣는 자리에서 감정이 되게 약해지더라고요. 내 자신을 꺼내놓으려고 할 때. 네,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좀 남아있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얘기부터 좀 해봅시다. 마음속에 남아있는 거. 근데 어디서부터 얘기를 그냥 떠오르는 대로 얘기해 보세요. 지금 가장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건 자기 마음이에요. 네. C님이 여기 올라오셔서 그 게으르다라고 이제 본인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평가적인 언어잖아요. 그 게으르다라는 그 평가를 들었을 때 어때요? 그거에 동의해요? 그렇지 않아요? 동의해요. 그건 동의하는 거는 그 외부에 의해서 이러이러한 거는 부지런한 거고 이러이러한 거는 게으른 거다라고 하는 그 기준에 맞춰서 얘기되는 부분인데 그냥 다 수용해요. 네, 그냥 그런 말을 많이 듣다 보니까 실제로 나는 그렇진 않은데 주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말이 나한테 내사가 되는 거는 아닌가? 그냥 그대로 그냥 나한테 들어와서 그래 나는 게으르네 그냥 그렇게 스스로가 받아들여 버리거나 하는 그런 거는 아닐까요? 네, 맞아요. 그럼 자기가 게으르다고 인정하기 전에 그 전에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게으르다는 소리 들을 때. 근데 그런 거에 딱히 신경이 쓰이진 않아요. 그냥 그 전에 신경은 안 썼던 거죠? 네. 그냥 고치고 싶은 마음이 들었고. 그러면 이제 고쳐야 되겠다, 고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그 대한민국에서 학생의 신분으로 해야 되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거에 내가 잘 순응해야지만 되는 건데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거를 내가 하지 않은 이제 그런 행태를 이제 나는 게으르다. 그리고 사람들이 너 게으르다 이제 얘기하는 이런 부분을 그냥 그래서 나는 게으르다라고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C님이 내가 고치고 싶고 잘하고 싶은 부분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부분에 내가 스트레스 받지 않고 잘 수행하고 싶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을 고치고 싶다는 건가요? 네. 그러면 그러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되게 커갈수록 사회에 이렇게 순응하고 그런 거를 점점 배우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 또 드는 생각이 뭐가 맞는 건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학교에서 배우다 보면 맞아요. 되게 뭐랄까 모순되는 게 많거든요. 맞아. 모순되는 거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래요? 학교에서 배운 것 중에? 이론적으로 가르치는 부분. 네.
그러니까 모두를 다 통일시키려고 하죠. 획일화 시키려고. 그렇게 하고 그 아까 말한 것처럼 자발성을 죽이죠. 발표 같은 거 잘 못하게 하고 그냥 선생님 말 들어야 되고 그냥 위에 사람 말은 무조건 들어야 되고 그런 게 참 그런 네. 압박이나 강요를 받게 될 때 그때 신임 마음은 어때요? 그건 이해할 수 없어요. 제가 제 입장에서는 분명히 제가 맞고 틀린 것 같은데 그냥 나이가 많거나 아니면 뭐 선생님이거나 직위가 높은 사람들은 나이가 많다는 네, 그냥 이유로 넌 선생님이라는 아직 이유로 어리니까 모르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고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되고 네 생각을 바꿔야 돼 이런단 말이죠.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이해가 안 된다. 네, 그럼 그냥 근데 어쩔 수 없이 그냥 인정하게 되죠. 그래서 받아들여요 그렇게? 그게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냥 주변에서도 너가 받아들이는 게 편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게 해서 어떤 트러블이 있었던 적이 예를 들면 선생님 제 생각은 그게 아니에요. 뭐 아니면 나이 많은 사람에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는데 라고 얘기를 해서 문제가 됐던 적 있나요? 네, 중학교 때. 네, 중학교 그 얘기를 때? 한번 해볼까요? 근데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닌데 그냥 제가 어떤 선생님의 실수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부터 선생님이 좀 이렇게 둘러서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점수 좀 덜 주려고 하고 깎고 네. 그리고 막 간접적인 압박 이런 네. 거. 그런 걸 받으면서 이러면 안 좋구나 하고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선생님한테 괘씸죄에 걸렸다. 네. 그런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이 세상에 어른들한테. 그런 일이 생각보다 많다 어른들한테. 네. 그 얘기를 듣는데 마음이 아프네요. 나도 벌써 기성세대니까. 그러면은 사실은 그런 얘기, 그런 상황들이잖아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내가 수용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불편할 때 이제 C님이 가장 가까이 있는 이제 엄마 아빠랑 이런 얘기를 할 거 아니야. 엄마 뭐 이런 일이 있었어. 아빠 뭐 이런 일이 있었어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얘기를 해봤겠죠? 네. 했을 때 뭐라고 얘기를 해주시든가요? 조언이나 충고 같은 거. 근데 비슷하게 얘기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냥 어떻게 해요? 받아들일 줄도 알아요. 받아들일 줄도 알아야 된다. 그 얘기가 그런 어른들, 찍어 누르려고 하는 어른들의 얘기하고 같은 맥락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네. 엄마 아빠는 좀 다르지 않나요? 좀 다르지 않지 않았어요? 엄마 아빠도 그런 어른 중에 하나죠. 뜻밖이네. 여기서 오늘 처음 뵀지만 규정이 퀴즈도 잘 맞추시고 판단력이 그렇게 해서 좋으신 그럼 분들 받아들여라 라는 얘기를 했을 때 C님은 그거에 대해서 반박하거나 아니면 그 얘기를 그 사안을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해본 적은 없으세요? 받아들여질 때도 있고 네. 얘기를 못 할 때도 있고 얘기를 해도 해결이 되는 게 없어서 그냥 묻어둔 것도 있고. C님 지금 생각하기에 어때요?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은 내 생각을 계속 유지해야 될 것 같아요? 둘 중에 어느 게 맞아요? 제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틀리다고 생각해요. 여기에 있잖아요. 이렇게 이게 맞아요, 저게 맞아요 하는 대답은요. 대부분 둘 다 아닌 경우가 많아요. 네. 이때 아주 좋은 대답이 있어요. 그때 달라요. 받아들일 것이 있고 내 것을 계속 지켜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기준이 확실치 않아서 그렇죠. 그 기준을 확실히 알고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그 기준이 어떤 건지 알아요? 모르겠어요. 예를 들자면, 자, 지금 여기서 우리가 남산에 가려고 그래요.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죠? 몰라요. 잘 모르죠? 네. 아니, C님 집을 가는 걸로 하면은 훨씬 더. 그래요. 뭐 그렇게 해봅시다. 여기서 C님 집에 가려면, 집이 어디라 그랬죠? 화성이요. 화성. 여기 서울이고, 서울에서 화성을 가려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돼요? 동서남북 중에. 남쪽으로 가요. 남쪽으로 가야 되죠. 네. 만약에 저기 광주쯤에서, 전라남도 광주쯤에서 화성에 가려고 그러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나요? 북쪽으로. 그럼 남쪽으로 가는 게 맞아요? 북쪽으로 가는 게 맞아요? 광주에서요. 아니, 광주인지 서울인지 그거 말고. 화성에 가려면 남쪽으로 가야 돼요? 북쪽으로 가야 돼요? 그때그때 다르죠. 그렇죠. 남쪽이냐 북쪽이냐가 아니죠. 네. 근데 그때 그러니까 서울에 있을 때는 어느 쪽? 남쪽. 광주에 있을 때는? 북쪽. 그죠? 네. 때에 따라서. 그럼 이걸 시원하게 다 대답을 하려면은 어디에 있는지를 알면 되죠. 네. 이걸 이제 그 총체적인 시각, 뭐 통합적인 시각 이렇게 얘기해요. 전체를 다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아직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을 때는, 그러니까 서울에서만 계속 갔던 사람은 화성은 당연히 남쪽이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구도적으로는 고정관념이 돼요. 그래서 C님이 알고 있는 것 중에 내 경험상 아직 그거밖에 모르는 그런 경우일 때는 더 넓은 견문을 가지고 다른 입장을 이해해야 되는 것일 때, 그럴 때는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 게 맞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명확한 사실을 알았는데 무슨 다른 목적으로 해야 누가 숨기려고 한다든가 이런 거, 불의에 대항할 때는 그때는 버리면 안 되죠. 그런 기준을 알죠? 네네. 자, 그렇다면 지금 C님이 고민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내가 옳은데 하는 그런 것 중에 실제로 옳은 것도 있고 아니면 그냥 내 고집인 경우도 있겠죠. 그게 좀 분간이 되나요? 네. 그렇죠. 자, 게으른 습관은 고쳐야 되나요? 고치고 살아야 되나 그냥 갖고 살아야 되나? 이것도 남쪽이냐 북쪽이냐. 그때 할래요? 그죠? 자, 그럼 한번 구분해서 얘기해 보세요. 나한테 정말 고쳐야 될 거, 이대로도 괜찮은 거. 그걸 좀 나눠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내가 아는 만큼. 조금 더 정리해 주세요. 말을 좀 더.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지 않았던 그런 일련의 것들을 뭉뚱그려서 게으르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러면 어떤 거는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있는 것이고 그때그때 다르다. 게으른 거를 반드시 고쳐야 되는 건 아니고 어떤 거는 그걸 나한테 허용을 해도 되는 거고 어떤 거는 허용하지 않고 좀 고쳐야 되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그게 어떤 경우에는 해야 되는 거고 어떤 경우는 그냥 뭐 고수해도 되는 거고 이런 거를 본인이 한번 구분해 보란 얘기예요. 내 생활 태도에서 내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고 굳이 이거는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지 않아도 되는 이런 것들을 구분을 해서 본인에게 적용을 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시란 얘기예요. 그냥 평소에 지낼 때는 그렇게 항상 꼼꼼하고 성실하게 해야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전 동의해요. 네, 맞아요. 네. 그건 완벽주의자 그거 골치 아픕니다. 근데 해야 될 일이 있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있을 때는 그럴 때는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경험이 있어요? 네, 있죠. 그 성공했던 경험 하나만 얘기해봐요. 하고 싶은 거 꼼꼼하게 제대로 한번 해봤던 거.
고등학교에 들어갈 때, 그때 고등학교에 들어간 준비를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많이 도와주고는 하거든요. 근데 그냥 별다른 도움 없이 제가 가고 싶었던 학교니까 혼자 준비를 해서 잘 들어갔어요. 게으른 사람은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렇죠. 하고 싶은 거는 잘해요, 확실히. 그럼 내가 이제 게을러지는 거는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을 할 때 게을러지는군요. 네. 그럼 거부권은 없나요? 하고 싶은 거 안 할 거부권? 근데 그런 건 해야죠, 그래도. 그게 뭐가 있죠? 하고 싶지 않은 건데 꼭 해야 되는 거? 공부요. 세상에는. 공부에서도 뭐 국영수 중에서도 몽땅 다 아니면은 그 중에 어떤 한 거 하나는 또 뭐 어때요? 수학이요. 수학은 해야 되는데 하고 싶지 않고 그래서 내가 거기에 관심이나 지속적이고 반복적이게 노력하는 게 안 되는 이런 부분인 거죠? 네, 그러니까 요구하는 만큼 있는데 근데 그만큼 태우기가 그러기엔 너무 버거워요. 게을러요. 게으르다는 게 본인의 평이에요? 아니면 주변의 평이에요? 제 생각에 그런 거. 수학을 못하는 게 아니라 수학에 게으른 거예요? 네, 못하진 않아요. 어느 정도 뭐 성적도 나오고 실력도 있는데 하고 싶지 않은 과목이라는 거죠? 네. 근데 수학이 왜 하기 싫어요? 재미가 없어요. 다른 과목 중에 재미있는 과목은 어떤 게 있어요? 국어. 국어나 영어나. 네. 제가 학교 다닐 때 하고 정반대 성향이네요. 좀 정리가 돼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했는지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어떤 의문을 갖고 있었고 그게 좀 명료화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태도를 고칠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했는데 저희는 오히려 근데- 그게 고칠 필요가 있냐 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네. 그래서 상황에 따라 안 그래도 되는구나. 네. 안 고쳐도 되겠구나까지 갔어요 생각이. 네. 그럼 어떻게 안 고치냐 하는 건 이제 필요 없어졌죠? 네. 아, 그 싫은 거, 재미없는 거 못하러 억지로 해요. 안 하고 살 수 있으면 좋지. 근데 고민 이렇게- 해결? 이렇게 상담하면은 C님은 만족할지 모르지만 부모님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부모님을 모셔볼까요? 이원화 시켜서? 아니요, 그 C님하고 얘기합시다, 그냥. 처음에 이제 게으름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좀 정리가 되죠. 네. 알고 보니까 사실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일 때는 부지런하게 내가 해가지고 남 도움 안 받고도 이렇게 해내기도 하고. 그러니까 결국에 게으른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오히려 보면은 선호가 뚜렷한 거지. 그래서 내 싫은 것을 안 하는 그런 고집이 있는 거죠. 뭐 그런 것도 필요해요. 하나의 개성이죠. 근데 정말 하기 싫지만 꼭 필요한 것이다 할 때 이제 그런 걸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이런 고민. 그런 고민은 정말 진지한 고민일 수 있는 건데 그것도 사실 요령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정말 하기 싫은 것인데 꼭 해야 되는 거. 예를 들자면은 청소하는 거, 뭐 설거지하는 거 그런 것들이 해당될 수 있겠죠? 생활에서 내 방을 정리하는 거? 네. 방 정리하는 거. 네. 나 같으면 이제 뭐 머리 감는 거, 목욕하는 거 되게 싫거든요. 귀찮은데 해야 된단 말이야. 네. 냄새 난다 그래가지고.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하기 싫은 거지만 필요성이 느껴지는 거. 안 하면
저한테 피해가 오니까 음. 그냥 피해보진 말아야지 하는 생각으로 해요. 그런 게 예를 들어서 설거지나 뭐 방 정리라든가 뭐 그런 것 중에 있나요? 방 정리도 방 정리. 네, 안 하면 제가 더러워지니까 하죠. 그래서 방 정리할 때 한번 가만 생각해 봐요. 하기 싫잖아요. 그죠? 네. 근데 안 하면은 이제 지저분하고 이래가지고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네.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하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하려고 마음 먹었을 때하고 하고 있을 때하고 하고 난 다음하고 마음이 똑같은지 하는 중간에 변하는지 한번 봐봐요. 어때요? 한번 시작하면 열심히 해요. 처음에 하기 싫은데 귀찮은데 그랬다가 또 하면 그냥 하는 거 깨끗하게 그냥 하죠. 네. 네. 그래서 할 때 어때요? 그냥 열심히. 계속 싫어요? 아니요. 그리고 하고 난 다음에 깨끗하죠. 깨끗하면 어때요, 마음? 홀가분하고. 그러니까 봐요. 내가 하기 싫지만 해야 될 것을 하려고 마음먹을 때 처음에 하기 싫었다 하는 마음이 아니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 뭐 필요하니까 하자 하고 마음먹고 할 때는 없죠. 싫다는 마음이. 하고 나서는 오히려 홀가분하고 기분도 좋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기 싫은 거 할 때는 하기 싫고 꼭 필요한 걸 할 때는 요령이 있어요. 하기 싫은 마음 있죠? 네. 너 잠시 좀 있어봐 하고서 걔는 좀 치워놓고 해야 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 마음 그렇게 잘 이렇게 스위치 켜듯이 이렇게 몰아가지고 할 수 있거든요. 그 집중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집중력을 가지고 딱 하면 하기 싫은 걸 해냈을 때, 필요한 걸 해냈을 때, 그때 보람이 하고 싶은 거 해냈을 때보다 더 크거든요. 아, 그래요? 그럼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래도 난 이거 하기 싫은다고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있어요. 그건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거나 이런 것도 이유가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 그 사정도 봐주면서 그것도 공감해주면서 하게 되면 적절하게 이 마음 없어야 돼가 아니라 넌 지금 필요치 않아. 잠깐 뒤로 와라. 예를 들어서 공부할 때는 놀고 싶은 마음 잠깐 제껴놓는 거죠. 놀 때는 공부해야 되는데 하는 마음 잠깐 제껴놓는 거. 그걸 조절할 수 있어요? 그렇죠. 몸 그것도 연습하면 가는데 돼요. 마음도 가는 거. 그거 연습해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공부를 하는 게 명상 공부예요. 명상을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명상을 제대로. 명상이 폼 잡고 앉아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그런 게 명상이에요, 바로. 마음을 필요할 때 쓰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일어나는 대로 싫은 대로 좋은 대로 끌려가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내가 선택해서 가는 거. 그게 이제 싫은 마음이 싫은 건데도 꼭 해야 되는 것을 할 때 이 훈련이 돼 있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어요. 이거 사실 굉장히 어려운 얘기거든요. 아, 그래요? 이해가 잘 되죠, 그런데. 네. 혹시 C님 지금 하는 이런 얘기가 처음에 이제 C님이 이 자리에 올라왔을 때 기성세대가 뭔가 얘기를 하는 그거를 단지 나이가 많으니까 많이 알고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받아들여라, 수용해라 라고 하는 그런 얘기하고는 좀 다른 차원으로 들리는지 아니면은 어떤지 다른 차원일 것 같긴 한데 어떠세요? 그런 식으로 들리진 않아요? 아니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문제의 해결 답안은 이건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러니까 이렇게 감정이 올라오는 건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 이제 그 얘기를 좀 해봅시다. 이 게으름, 이 문제는 이제 좀 정리가 된 것 같고요. 네. 네. 자, 감정이 올라오는 거. 아까 두 가지 게으름하고 이기적인 걸 얘기했거든요. 난 사실 이기적인 것에 마음이 싹 걸리던데 뭘 가지고 이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랄까,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그렇게 돼요. 이기적으로. 제가 어릴 때 그때 한 13살이나 14살쯤 된 것 같은데 제가 거의 이렇게 잔소리나 꾸중 같은 거 안 듣고 자랐거든요. 거의 완벽하게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그 한 번은 넌 어떻게 너만 아냐 이 소리를 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사건이나 상황 같은 건 잘 기억 안 나는데 근데 그게 확 박혀가지고 내가 이기적이면 안 돼. 또 이기적이라는 소리 들을까봐 그게 저한테 평생 저를 갖다 이렇게 확 붙잡고 있었거든요. 좀 다를 것 같아요. 어떤 경우에 그런 소리를 들어요? 다른 사람을 대할 때라고 그랬는데 제가 편안하다고 느끼는 사람? 네. 가까운 사람들이. 엄마 아빠 포함해서 친한 친구? 네, 엄마 아빠도 포함. 근데 이기적이란 얘기를 부모님한테 들어요? 아니면 친구들한테 들어요? 아니면 본인이 생각하기에 그런 것 같아요? 이성 친구들한테 많이 들었어요. 이성 친구. 네. 남자 사람 친구? 남자친구, 남자 사람 친구. 남자친구. 남자친구한테 너 왜 이렇게 이기적이냐 이런 얘기를 상황을 한번 뭐 이래서 내가 그러니까 그게 너무 제 자신을 너무 소중히 생각해서 네,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는 권리인데? 기본인데? 기본권인데 헌법에 보장된? 네,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을 무시하는? 그런 상황. 어떤 상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잘못은 제가 했어요. 근데 제가 해놓고 적반하자? 화를 내는 거죠. 똥낀 놈이 썩낸 거야? 그런 경우에요? 네, 그러니까 제가 잘못해서 화를 내는 게 당연한 건데 근데 그 화내는 거에 저는 화를 내죠. 그러니까 무슨 잘못을 했는데요? 그냥 사소한 거요. 뭐 약속을 안 지킨다던가 그런 사소한 거. 그러니까 C님이 약속을 안 지켰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너 왜 이렇게 약속을 안 지키냐고 화를 낸 그 상황에 대해서 C님이 약속 안 지킬 수도 있는 거지. 그걸 네. 갖고 그렇게 화를 내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잦아요? 약속 안 지키는 게? 네, 그렇게 잘 지키는 거지 않나요? 나는 감이 왔어요. 감 오신 대로 얘기해요. 그게 이기적이라는 것과 그러니까 게으르다, 이기적이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같이 가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아까 이제 방생님이 예를 들어서 나는 머리 안 감는다. 그래서 게으르다라는 소리를 듣는다. 라고 했잖아요. 그거는 본인이 게으름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한테 이게 어떤 피해를 끼치는지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기적이다라는 말도 동시에 들을 수 있는 거죠. C님도 내 방을 정리 안 하고 치우지 않아. 그리고 시간도 맨날 늦어. 친구를 만나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볼 때 그냥 생활태도상에서 게으르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과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어떤 피해를 끼칠지에 대한 생각을 별로 안 하고 있으니까 이기적이다는 말도 함께 가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전체적인 생활 그런 부분에, 그런 행동에 있어서는 시간을 늦게 이렇게 맨날 나가거나 약속을 안 지키거나 하니까 게으르다라는 것과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난 이기적이야다라는 말이 이제 아마 C님이 주로 듣는 그런 얘기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게으르다라는 그런 행동에 대해서 평가를 받는 그런 부분과 그리고 내가 이기적이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달리 좀 이렇게 좀 분리를 해가지고 좀 본인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정리를 좀 하면 훨씬 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시간 약속을 지키지 않은 이 상황에서 상대방이 화를 내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화를 내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또 다른 심리적인 해석 방법이
적용이 돼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네. 그건 이기적이라는 그 말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고 다른 해석을 이제 하고 왜 거기에서 C님이 그 적반하장으로 화를 냈는지에 대한 이 부분도 이제 좀 방법을 좀 달리하고 스스로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된다면 아 이건 이기적인 것과는 또 별개의 것이구나라는 부분이에요. 이기적이다 아니다 하는 부분이 아니라 이해력이나 포용력이 어느 정도 있느냐 그 부분 같거든요. 그러니까 잘못을 지적받았을 때 그것을 수용하는 태도 그걸 분발해서 고치느냐 거기에 언짢은 마음이 나가지고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망쳐버리고 마느냐 그 차이인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가까운 사람들한테 주로 그렇게 행동을 하거든요. 편하게. 네. 근데 그러니까 그냥 처음 보는 사람이나 아니면 그냥 주변의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이해력이 좋고 예의를 지키는 거죠? 네, 포용력이 좋고 그렇단 말을 많이 들어요. 근데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이니까 이 정도는 해줘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럼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화나죠. 아니죠. 아니 거꾸로 한다는 게 그러니까 처음 보는 사람한테 막 하고 내 소중하고 잘 아는 사람한테 이해도 많이 하고 포용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하면 어떨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C님의 성향상 처음 보는 사람한테 막 하거나 하는 그게 아니라 그냥 원칙을 지키는 거죠.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딱 해야 되는 만큼만 하는 거예요. 나중에 처음 보는 사람한테 막 하면요. 그거는 사이코패스예요. 그래서 어쩌면 처음 보는 사람에게 그 C님이 이제 친절하게 하거나 다정하게 하거나 무례하게 굴지 않는 이런 모습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C님의 호감도를 높일 수는 있기는 해요. 네. 그렇게 해서 관계가 형성이 되면 이제 그 다음에 잘 갖고 가는 게 이제 그게 C님이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죠. 네. 그런데 이제 관계가 형성이 됐다라고 하면은 이제 방심을 하는 거지. 무례하거나 막하거나 하는 이게 이제 어장 관리죠. 잡은 고기에는 밥을 주지 않는 거죠. 어때요? 네. 맞는 것 같네요. 근데 그렇게 해도 심각해지지 않잖아요. 네, 살만해요. 대신 이제 상대가 나에 대해서 갖게 되는 인상이 좀 안 좋을 뿐이죠. 그렇죠. 쟤는 이기적이야 이런 걸 갖게 되죠. 그건 마음에 안 들죠. 네. 바꿔서 어떤 사람을 처음에 딱 봤을 때 맥주잔 500cc만큼 이렇게 피처만큼 컸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람의 이미지가 소주잔만해지는 거 하고 네. 처음에 소주잔인 줄 알았어. 그랬더니 시간이 지나면서 피처만해졌어. 어떤 걸 선택할래요? 두 번째 사람이요. 네. 친구를 사귈 때 보름달 같은 친구를 사귈래요? 초생달 같은 친구를 사귈래요? 효승딸이. 왜요? 이제 보름달이. 채워지니까. 네. 보름달 같은 친구는 어때요? 점점 깎아지는 일만 있지만 초생달 같은 친구는 점점 내가 보름달로 채워갈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거기서 더 나아가면 이제 그게 그거죠. 오해서 그렇지만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내가 어느 쪽에 치우쳐 있느냐, 그래서 그 균형을 맞춰주는 거. 근데 굉장히 이해력도 좋고 빨리 알아듣고 잘 깨닫네요. 이 자리에 나오면 그렇게 돼요. 자, 지금 이제 하고 싶은 얘기를 갖고 나와서 네. 어느 정도 얘기가 진행됐잖아요. 네. 자, 지금 이 시점에서 새롭게 답을 얻은 거나 깨닫게 된 거, 그런 것들 한번 좀 정리를 해볼까요? 깨닫게 된 건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어쩌면 다른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랑 그리고 그게 꼭 고쳐야만 할 거는 아니겠구나 하는 생각하고 네. 네.
자, 게으르다는 부분, 이기적이라는 부분은 어떻게 정리가 돼요? 그냥 제 하나의 성향. 근데 또 사람을 대할 때는 제가 그런 걸 원하듯이 그러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네. 지금 18 고등학교 2학년 나이에 그 정도를 이렇게 깨닫고 알게 된 거는요, 굉장히 훌륭한 편에 드는 거예요. 그런 거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도 사실은 그렇죠. 굉장히 네 집 자식인지 모르지만 부모님 참 푸릇하겠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여기 나와서 이렇게 얘기해보고 기존의 어른들하고 많이 다르죠, 우리 둘은. 네. 네. 이렇게 챙겨요, 꼭. 이렇게 얘기를 나누면서 어떤 느낌이었는지 좀 정리를 좀 하고요. 상담을 마칠게요. 네. 그냥 좀 더 안에 있던 걸 이렇게 끄집어낸 것 같은 기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해 볼 수 있어서 좋았고, 네, 생각도 많아지고, 그래요. 우리 감사합니다. 두 선생님한테 네. 한마디씩 해주고 가요. 왜요? 감사합니다. 그런 거 말고, 우리 아빠, 엄마 말고도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이 있다는 거를 알았다든가, 뭐, 내 입으로 얘기하기는 쑥스럽지만, 이렇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요, 그 처음 본 사람이든 잘 아는 사람이든, 당신의 이런 점이 참 좋아 보였고, 제가 이런 점에서 좋았습니다 하고 얘기해 주는 게, 그것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야 이제 이기적이라는 소리도 안 듣게 되고 그런 갈등도 줄어들게 되거든요. 연습 삼아 해보시라고요. 꼭 듣고 싶어서가 아니라.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눈 마주치면서 고개 끄덕여 주시면서 얘기하니까 좀 더 잘 얘기할 수 있게 되고 잘 이끌어 주시고 해서 좋았고, 네, 그 스스로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게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좋네요. 네. 네. 최고의 찬사를 드린 것 같습니다. 윤 선생님 뭐 씨님한테 당부하고 싶거나 해주고 싶은 말 있어요? 철학자 칸트가 내가 살아있다라고 느낄 때는 하늘에 반짝이는 별을 볼 때와 내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양심을 느낄 때 나는 살아있다라고 느낀대요. 어쩌면 C님은 그거를 매일매일 경험하고 살 것 같아요. 내가 살아있구나. 내 양심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이거 게으르다는 것과 이기적인 거는 분명히 별개인데 그걸로 뭉뚱그려지는 듯한, 그리고 내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매번 갖고 있었지 않나. 그 양심이 움직여서 이렇게 이 자리에 나오게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뿌듯해요. 대한민국의 미래가 이렇게 밝다는 거. 네. 저도 한마디 하자면, 네. 저는 그거에 좀 주목하고 싶은데, 자기 얘기를 하고 자기 솔직한 마음을 만나려고 할 때 눈물이 나게 되고, 사실 아주 슬픈 것도 아닌데 왠지 눈물이 나고 감정이 건드려지는 거 있잖아요. 네. 이제 그것이 전혀 이제 이상한 일이 아니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실제 자기 마음을 만나는 과정에서는 거의 반드시 그 눈물이라든가 감동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게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색하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그런 시간을 충분히 가져보면 훨씬 더 내면이 풍성해지고 이제 자신감이 붙게 되고 아까 얘기했던 마음을 자기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대단한 경지에 오르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네. 그래야 될 것 그런 계기가, 요 시간이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되게 반가웠고요. 저도 뿌듯해요. 네.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집 자식인지 모르지만 참 뿌듯하시겠습니다. 이제 그 공개 상담 이렇게 했고요.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요,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의응답은 이런 공개 상담처럼 뭐 자세하게 얘기해야 되거나 그러는 건 아닌데, 묻고 싶었던 거, 어떤 것이든 좋아요. 상담에 관련된 것이든, 자기 이야기든, 그렇게 질문해 주시면, 저희가, 뭐 모르는 건 당연히 대답을 못 하고요. 아는 선에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 좀 전에 상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렇게 C님은 자기의 일이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수용하고 이해되는 부분이 빠르지만 보는 과정에서 그거는 이런 관점으로도 볼 수 있지 않나요?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나눠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기 얘기를 하는 것도 좋지만 또 이런 부분 얘기해보는 거, 뭐 편하게. 보통 상담을 마치고 나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는 것이 위험할 수도 있는데, 근데 오늘 지금 이제 C님하고 나눴던 얘기 같은 것들은 이제 그런 쪽에 어떤 병리적인 이런 것은 전혀 없었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걱정 안 하고 마음껏 얘기를 해도 학구적으로 얘기해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기탄 없이 주저하지 마시고, 궁금한 게 있으면 또 의문점 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저 마이크 전달해서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 전달하겠습니다. 네, 만나뵙게 돼서 반갑고요. 강의 잘 들었습니다. 네, 제가 궁금한 거는요. 그러니까 저는 그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인간 그런 부분이 되고 싶은데 과연 근데 그거는 나의 너무 그러니까 의식적인 부분, 그런 지성적인 부분 그거에 국한된 거고 그 나의 그 엄청난 무의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어떤 만약 예를 들어 나의 의식이나 뭐 지성은 뭐 1%라 하면 그 나머지 그 전체적인 근데 내가 그거에 대해서 반해서 그러니까 너무 단편적인 부분 그러니까 뭐 진화 심리학 뭐 이런 거 보면은 행복의 그 코드 열쇠는 뭐 생존과 번식 뭐 이런 그런 거에 대해서 행복의 쾌감이 뭐 이렇게 탐지된다. 근데 내가 너무 그런 근원적인 걸 무시하고 내가 너무 얄팍한 그런 걸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는 게 아닐까. 그런 불안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무의식적인 나의 그런 부분이랑 내가 이렇게 좀 잘 조화롭게 살아갔으면 좋겠는데, 좀 약간 배치가 된다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 그러니까 나는 독립적이고 주체적이고 싶은데, 그러면 뭐 다른 사람들한테 의존 안 하고 싶은데, 근데 또 막상 우리의 그 오래된 뭐 유전자에 뭐 새겨진 사회적인 관계라든지 이런 거 그런 걸 무시하면 너의 생존에 위협이 되는 내가 그런 거를 간과하고 어떤 그러니까 행복의 코드를 내가 지금 맞게 찾아가고 있는 건가 그런 불안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다른 사람이랑 같이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이러고 싶은데 그게 과연 가능할까? 어떤 나의 그 첫 밑바닥에는 근원적인 불안감이 항상 도사리고 있진 않을까? 이런 불안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게 맞는 건지 좀 혼동스러운? 네. 지금 그 질문이요. 네. 나의 개인적인 것에 국한될까요? 좀 보편적인 질문이 될 수 있을까요? 보편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난 이제 독립적이고 자주적으로 그렇게 살겠다. 나를 그렇게, 내 인생을 그렇게 살겠다라는 결심을 하면서, 근데 이것이 실제 내 마음에서 내 잠재의식, 무의식까지도 여기에 동의하는지 아닌지, 그건 그렇지 않으면서 정말 중요하고 그런 것들은 제껴두고서 내가 이거를 피상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감. 네네. 이런 것들은 보편적인 걱정일 거란 얘기예요. 네. 그리고 저는 그게 항상, 그러니까 제가 있잖아요. 그거 이런 비전. 예, 잠깐만요. 그러니까 요 부분이 이제 중요한 부분이라서 좀 해결하고 싶은데 다른 분들의 좀 도움을 받아보고 싶어요. 그런 고민들 하십니까 혹시? 이 고민의 내용 이해되셨죠? 그럼 나도 그런 고민 한다 하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보편적이라면은 적어도 두세 분은 손을 들으셔야 되는데 별로 안 들으시거든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황스럽네요. 당황스러우시죠? 어떤 점이 당황스러우신 거예요? 왜 공감을 안 하시지?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고민을
그게 상반된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사람들이 왜 나와 같지 않을까 하는 고민이 있고요. 하나는 왜 사람들이 나같지? 이 고민이 있어요. 이게 보편적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별로 그런 것에 이렇게 동의를 안 하고 그런 고민을 별로 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이때 이제, 아유, 저 돼지들이야, 이러고서 뭐 이렇게, 제대로 된 사람 찾을 수가 없어. 이렇게 교만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내가 이상한 건가 하면서 자기 자신한테 화살을 돌릴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어떠세요? 본인의 스타일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요? 네. 제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네. 그냥 글쎄 또 되게 막상 또 그 질문을 받으니까 제 자신에 대해서 저는 항상 많이 생각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또 네,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지금 질문 드리는 거예요. 예, 근데 또 안 하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어떤 면에 대해서는 좀 깊게 하는 것 같은데 또 어떤 면에 대해서는 아예 또 제껴버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드네요. 사실은 이제 지금 말씀하신 질문, 내가 이렇게 살겠다, 독립적으로 자주적으로 살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내가 이것이 무의식적으로 정말 여기에 동의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이게 확실치 않아서 불안하다 하는 질문이잖아요. 그것에 대한 저의 대답은 이겁니다. 확인해 보시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내면을 확인해 보는 거죠. 내 내면의 소리를 들어보는 거죠. 내가 무의식, 잠재의식, 이제 책을 읽어보면 뭐 이것이 99% 이상을 차지하고 내 표면의식은 1% 정도밖에 안 된다. 지성이라고 해봤자.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자기 자신한테 적용하면서 한번 살펴보시라는 거죠. 근데 사람마다 개인차가 큽니다. 그러니까 자기 성찰을 제대로 할 줄 아는 사람한테는 그 비율이 좀 줄어들고요. 그런 것에 관심 안 가지는 사람은 오히려 더 심하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어떤 것이든 다 보편적일 수 있고 또 특수한 것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가지신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제 불안하고 뭔가 어떤 것인지 확실치 않고 애매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지금 이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생각하는 방식 있잖아요. 그걸 좀 바꿔주시면 될 것 같아요. 생각을 하지 마시고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소리를 들어본다라고 얘기하는데 내 심장이 어떻게 뛰고 있는지, 숨은 어떻게 쉬고 있는지, 내 신체 반응이 어떠한지. 그래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할 때 평온한 상태에서 그것이 집중이 되면 그러면 그것은 내 무의식 잠재의식하고도 맞닿고 일치되는 방향인 거고요. 그게 이제 그렇지가 않으면 뭔가 순조롭지 않거나 걸리거나 어색하거나 뭔가 묵직한 그런 느낌이 든다고 한다면 이거는 내 표면의식하고 잠재의식하고 따로 노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거든요. 그게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가 수치를 정할 때 썼던 방식이 바로 이런 방식들이에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힘이 양심에서부터 이렇게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모이거든요. 근데 부정적인 것들은 그게 이제 어긋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치가 상대적으로 적은 거고 수치가 커지는 거고 그런 거거든요. 깨달음 같은 것은 완전한 합일감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700 정도의 아주 높은 수치를 받게 되는 거고요. 그것도 다 넘어서 세상을 통째로 다 알아버리게 되면 그렇게 되면 그건 천이 되는 거거든요. 신성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이제 자기 자신 속으로만 들어가가지고 잠재의식하고 현재의식 사이가 심하게 떨어지거나 괴리감이 심해지거나 아예 소통이 안 돼버리거나 이 정도가 심해질수록 오히려 병리적으로 가는 거고 그건 굉장히 부정적인 감정 쪽으로 가가지고 수성이나 아주 그냥 수치가 낮은 쪽으로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하신 질문은 만약에 의식지수 한 200 정도의 수준에서 하신 질문이냐, 500 정도의 수준에서 하신 질문이냐, 700 정도의 수준에서 하신 질문이냐에 따라서 같은 질문이라고 하더라도 내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결정하는 거는 자기 자신의 마음이, 의식 상태가 어느 정도 상태에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시면서 자기의 마음을 평온하게 가지고 침착성, 차분함을 유지하면서 그렇게 해보시는 것이 이제 분명한 답을 얻으시는 길이다. 그러니까 보편적인 일반적인 답을 할 수는 없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요. 이순 선생님. 되셨어요? 충분하세요? 어떠세요? 그러니까 어떤 이렇게 저의 그 의식이랑 무의식이랑 이렇게 좀 더 평온한 그런 점을 찾아가지고 서로 만나게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뭐 만나야지 확인을 하던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만날 수 있는 그 방법이 내 마음을 평온하게 하고 그러면서 자꾸 같이 서로 만나게 해야 된다는 건가요? 제가 그때 많이 권하는 방법은 이제 숨 고르게 쉬는 거. 저는 그 방법을 많이 권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의식과 무의식이라는 거를 이렇게 자꾸 분리를 하거나 아니면 그 아직 건져지지 않는 만나보지 않은 그 무의식에 초점을 너무 많이 맞추고 있는 경우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의식, 그러니까 건져지지 않는, 아직 만나지 않고 내가 잘 감지하지 않은 그 무의식보다는 의식의 세계가 훨씬 크고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무의식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의식과 의식의 만남이거든요. 그러면은 그 의식과 의식이 만나는 그 상황을 좀 더 최대화하고 그리고 이거를 생산적인 만남으로 가는 게 훨씬 유리하다. 그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이론을 펼친 사람이 에릭 번이라는 정신과 의사세요. 우리는 일상 그 내면에 있는 그거보다 의식의 세계에서 만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프린세스 공주와 왕자임을 알고 이거를 현실 생활에서 의식의 생활에서 그거를 실현해 나가는 게 우리가 지금 현재 생활에서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하는 부분인 거예요. 그러면은 정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건 뭐냐면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막연한 행복이라는 거를 추구하는 이 마음보다 here and now, 지금 현재 내가 느끼고 있는 이 감정이 훨씬 더 크다라는 거예요. here and now, 지금 현재 행복이라는 거를 충분히 느끼고 그거에 대해서 기쁨이라는 거에 대해서 충분히 내가 알고 있어야지만 미래에 내가 행복을 만났을 때 이게 행복이구나라는 걸 알지 here and now에서 느끼는 이 감정에 대해서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그 미래의 행복이랑 코드를 찾아서 나갔을 때 정작 그게 만났으면 이게 행복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here and now에서 지금 현재 의식생활에서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만나고 있는 그거를 좀 더 많이 충분히 느끼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공부예요. 그래서 지금 마음이 어떤지,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이 마음이 어떤지에 대해서 자꾸 우리가 노크를 하고 두드리고 감싸 안고 하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금 중에 제일 비싼 금이 뭐라 그래요? 순금? 지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이런 여러 거에서 내가 충분히 이렇게 몸에 흠뻑 젖었을 때에야 그런 나중에 미래에 오게 될 그런 거에 대해서도 내가 준비할 수 있게 되고 만났을 때 알아차려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대답을 좀 하고 싶네요. 되게 좀 시원하게 해결되시는지 찜찜하게 뭐가 남는지 어떠세요? 근데 저는 항상 이렇게 뭐 어른의 나와 아이의 내가 만나게 해라. 뭐 그리고 비존재 전략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반갑되지 공부 많이 하셨네요. 자기가 지각되지 않을 때 되게 존재의 불안을 느낀다. 그게 죽음이랑 비교될 수 있네. 근데 저는 그러니까 어쩔 때는 제가 제 목소리를 듣는 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저를 그러니까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인정하고 나를 사랑하고 그럴 수 있다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제가 만약 혼자면 그게 불가능한데 만일 내가 뭐 주체와 객체 이런 것처럼 내가 두 사람이면 그게 가능하잖아요. 근데 어쩔 땐 또 그게 가능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그러니까 긴가민가한 거죠. 그게 그런 네. 부분을 얘기한 게 이제 에릭 번이라는 사람이 내 안에는 여러 개의 자아가 있다라는 거죠. 부모자와 어른자와 어린이자 이런 자아가 있어서 그 상황에 맞춰서 그 자아가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이 자리가 노래방으로 바뀐다 그러면 그때는 어떤 자아가 나오겠어요? 내가 놀았던 그런 어린이자의 그런 모습이 나오고요. 그리고 또 이론적으로 설명을 하거나 이성적인 논리적인 대답을 해야 되는 그런 자리에서는 어른 자아에 나가 극대화시키는, 그렇다고 해서 그 상황에 그 규칙이나 이런 걸 가르치는 어버이 자아나 그리고 어린아이답게 나오는 그런 어린이 자아가 죽는 것이 아니라 공존을 하지만 그 상황에서는 내가 써야 될 자아를 가장 극대화해서 꺼내 쓰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바로 이제 에릭 번이라는 사람이 얘기한 거예요. 내 안에 여러 가지 자아가 있고 그 상황에 맞춰서 내가 그걸 꺼내 쓰는 그런 건데 그 두 개가 동시에 이제 나오게 되면
내가 굉장히 혼란스럽겠죠. 그래서 상황에 맞춰서 아까 이제 우리 이전에 상담에서 한 거 그때그때 달라요 하는 것처럼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어떤 자아에 내가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인지 그거를 잘 이성적으로 판단할 줄 아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이제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마시고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이제 일반적으로 드릴 말씀인데 우리가 이제 어떤 것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지고 질문을 한다는 것은 어떤 상태냐면 지혜라는 부분이 있고 지식이라는 것이 있죠. 내가 알게 된 것들, 지식으로 알게 된 것들이 내 것이 되면 그게 지혜가 되잖아요. 근데 미처 지혜화되지 않은 지식들, 이것들을 지혜화시키려고 할 때, 내 것으로 하려고 할 때 그때 의문이 생기죠. 그때 의문이 아주 간절해지잖아요. 이럴 때 누군가 이렇게 딱 제대로 일러주면은 이게 참 도움이 되고 그래요. 그죠? 그래서 지금 하신 질문도 이제 평상시에 자기가 뭔가 책을 보고 공부를 하고 하면서 느꼈던 의문, 그리고 자기의 이제 체험과 이것들이 맞닿는 것도 있고, 이제 그렇지 않은 부분도 해서 헷갈리고 또 이제 불안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듣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복잡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 실체를 보게 되면 이렇게 간단한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저희가 돌려드리는 대답은 어떤 것이었냐면, 지식을 더하는 그런 대답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지혜화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몇 가지 팁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듣고서 지금 당장 이 순간에 뭔가 시원해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해봐야 되니까. 그죠? 자기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뭐 숨 고르고 자기 감각 살피고 편안하게 하고 뭐 이런 작업들을 해가는 것이 실제로 이것이 쌓여보고 경험을 해서 자기 것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이제 여기다 대고서 어떤 사람들, 불친절한 사람들은 당신은 너무 지식적으로 생각하니까 지식 버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을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도 이제 친절하려고 하는데 제가 싫어한다는 건 저도 그런 면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저건 아닌데 왜 저래? 하고 옛날에 짜증이 팍팍 났었는데 저도 한 20, 30년 전에 마음 공부를 계속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사람처럼 돼가지고 이제 지금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자상하고 친절하고 꽤 똑똑한 이런 모습도 보일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생색도 낼 줄 알고요. 그래서 많이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과정이 제 인생에서 20, 30년 이렇게 쭉 제가 아주 투자해가지고 제가 얻어내는 결과들이거든요. 이거는 일반화되긴 굉장히 어려운 얘기이긴 하지만 보통 다 이런 보편적인 과정을 겪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절실하게 갖고 있는 문제의식, 그것에만 이렇게 빠지지 마시고 자신을 살펴가면서 그 자신의 몸과 마음, 감각 이런 것과 연관시켜가면서 생각하시되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이제 저희 둘이서 이제 거의 공통적으로 했던 말은 그것인 것 같아요. 무의식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99%든 뭐 100%지 간에 그건 내가 의식 못하면 꽝입니다. 내가 의식하는 만큼 내가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의식이 나한테 아무리 많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내가 영향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내 자유의지대로 내가 선택해서 쓸 수 있으려면 내가 그걸 의식화해야 돼요. 성찰하고 알아차려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모르고 있는 내 자신에 대해서 알아갈 거냐 하는 내면의 소리를 들을 거냐 하는데 더 집중해 갈 일이지 그 무의식에 대해서 공부하는 건 별 도움이 안 됩니다. 실제로 그걸 공부하는 건 생각으로 해봤자 별 도움이 안 돼요. 코드가 안 맞고요. 이렇게 느껴보는 게 좋아요. 느낌으로. 그래서 자신의 느낌을 평가하지 않고 분석하거나 막 취사 선택하지 않고 분별하지 말고 그리고 있는 그대로 좋다 나쁘다 같은 것에 구애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아 이렇구나 하고 느껴가면서 이제 거기에서 그러니까 제가 좀 보는데 좀 초점을 맞추셨다 하는 게 이제 맞추면 좋겠다 그런 게 그 얘기거든요. 판단하고 평가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이거는 뭐 표면의식이고 이건 잠재의식이고 그래서 이거는 하찮은 거고 이건 귀한 거고 이런 식의 분별이 다 소용없으니까 왜 지금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신 말씀도 그런 거거든요. 지금 내가 어떤 생각을 일으키고 어떤 느낌을 갖고 있고 그렇게 할 때 그걸 바라보는 내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거를 참 나라고 일단 생각하시는 게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체험을 하고 느끼고 있는 나와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나 사이에 항상 바라보고 있는 나에 더 이렇게 중점을 두시면서 그 입장에서 바라보시면 그렇게 보고 계시면 그러면 이제 공부가 돼 갈 거라는 거죠.
지금 잠깐 나온 얘기지만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논란거리가 많은 얘기들입니다. 이 마음 공부에 관심 가지고 막 파고드는 사람들한테는 엄청난 논란거리가 되고 고민거리가 되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이런 얘기를 이제 오래 하게 되면은 우리 마음이 부활을 가져가지고요. 이 자리에 있기가 싫어져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이해되시는 부분이 있다면, 이쯤에서 좀 접고, 다음 분한테 넘기셔도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또 질문하실 분. 이 부기닉이. 진지한 얘기가 나왔을 때. 예. 저기 아까 뭐죠? 게으르고 이기적인 것과 연장선상인데요. 호르몬이 모시고 자식 둘의 첫 딸린 40대 중반의 남자가 직장을 때려치고 오늘 당장 세계 여행을 떠난다고 짐을 싸면 그게 게으르고 이기적인 걸까요? 거기 왜 어떤 부분이 게으르고 어떤 부분이 이기적인 거죠? 일단은 그 40대에 자기가 책임져야 될 가족이 있다는 그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 돈을 벌지 못한다는 것, 그게 게으른 것이고 그 사람들을 생각 안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찾는다는 것이 이기적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그게 너무너무 하고 싶은 일인데 네. 결국 두 개를 같이 할 수는 없는 거고 어느 건가 한 군데를 포기한다는 건데 근데 선택을 해야 되는 그 건데 호르몬이는 아들의 그런 행동을 어떻게 받아들이실까요? 호르몬이는 이해는 하실 것 같아요. 하지만 생활이 되게 불편하실 것 같다는 생각. 자식들은 아빠의 그런 행동을 어떻게 생각하죠? 자기들이 먹고 살 정도만 해놓고 갔다 오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부인은요? 절대 가지 말라고. 절대 가지 마라고 한 부인은 왜 절대 가지 말라 그러는 거죠? 왜 너만 그러냐? 가려면 같이 가지. 같이 가시죠, 그러면? 부인은 부인이 가고 싶은 쪽으로 여행을 가고 저는 제가 가고 싶은 여행을 그러니까 둘이 같은 곳에 진짜로 가고 싶은 데가 같은 데면 같이 가도 상관이 없는데 서로가 좋아하는 곳이 다르다면 다른데 한쪽에서 또 이게 진짜로 모든 걸 포기하면서 가는 건데 거기서까지 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그 부분을 합의할 수 없나요, 부인하고? 합의가 되나? 지금 이거 얘기를 안 해봐서 잘 실제로 그렇게 마음을 먹어보고 있었던 일인가요? 그냥 생각하신 건가요?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어요. 진행 중인 부분인 진행 것 중인 같아요. 거고 네. 실제로 의견 나눠보셨어요? 아니요, 물어보기가 겁났어요. 왜냐면 잘 됐네요. 지금 한번 의견 물어보시죠. 당황스러우실라나? 저도 가고 싶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좀 뭐랄까 좀 준비를 해서 차근차근 살아가는 그런 타입이더라고요, 제가. 착실하게. 그래서, 네. 그러니까 이런 습성을 버리려고 해도 잘 안 버려져요. 그러니까 가계부 같은 것도 정말 꼼꼼하게 잘 쓰고 재정 계획 같은 것도 1년치 한꺼번에 짝 뽑아서 그 안에서 얼마를 저축하고 얼마를 쓰고 그게 벗어나면 굉장히 좀 스트레스를 받는데 안 받는 척 하려고 엄청 애쓰는데 남들한테 다 티나고 이런 스타일이에요. 아주 모범 스타일이네요. 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우리 딸도 좀 힘들었을 거예요. 저 때문에. 그러니까 저의 그런 성향 때문에. 근데 그래서 애들도 키워야 되는데 이제 고등학생이고 대학교 가야 되고 그러면 최소한 몇 년까지는 어느 정도 애들을 케어해주고 그 다음에 좀 살게 되면 그 다음에는 다 털고 떠나는 건 저는 정말 찬성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시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은 좀 너무 빠르지 않나. 근데 그거를 만약에 남편이 지금 하겠다 그러면 나머지 현실적인 책임을 다 제가 져야 된다는 건데 솔직히 제가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힘들어요. 그러고 싶지가 그러니까 않고요. 그 그죠? 부분을 얘기하고 싶어요. 네. 지가 혼자 가버리면 억울하잖아요, 나만.
억울하죠. 왜 유도하세요? 그 어느 시점이 되면은 남편이 떠나도 좋은 시점일까요? 너 2학년이지. 그러니까 대학교 한 중반? 한 2학년, 3학년쯤 되면 그럼 3, 4년 후 되겠네요? 네, 한 3, 4년 후면 3, 4년 후. 네. 그러면 네, 해결됐습니다. 3, 4년 후 준비하시죠, 뭐. 예, 감사합니다. 물어볼게요. 그 딸한테 동의 받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 딸한테도요? 그렇죠. 마음대로 하세요. 이 대답의 핵심은 뭐냐 하면요. 내 혼자 뭐 어떤 의문이 뭐 이런 걸 가지고서 아무리 생각해봤자 소용없다. 실제로 당사자들하고 마음이 맞으면 되는 거다. 근데 이제 사실은 진짜 속의 느낌은 어떤 거냐면요. 지금 나이가 되니까 그 전에는 제가 가정이든 뭐든지 다 책임을 지고 이렇게 하는 게 좋았어요. 제가 스스로를 책임감 있다고 생각하고, 근데 그 책임의 모든 게 지금 와서 딱 직장을 그만두면서 지금은 실업자 상태거든요. 근데 딱 지금 상황에서 보니까 그 책임이라는 것이 결국 돈이었더라고요. 근데 돈을 벌 수 없는 딱 이 상황에 오고 나니까 내가 뭐였나 이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여행이라고 얘기한 게 사실은 돈 벌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건가? 그러니까 나한테 모든 요구되는 사항은 전부 다 돈이었는데 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보니까 제가 책임진다는 말은 결국은 돈이었어요. 근데 그걸 지금 못하는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러니까 뭐 집에서 애들 요리도 해주고 애들이랑 시간도 더 많이 보내고 뭐 이런 걸 해봤는데 이게 이걸로 내가 할 일을 다 한 걸까? 다 한 게 아닌 것 같은데 난 능력이 없어졌는데 이제부터 나는 어떻게 하지? 사실은 그게 제일 고민이 되거든요. 앞으로 진짜 내가 다시 옛날처럼 그렇게 책임을 지면서 살 수가 있을까? 아직도 그 사람들은 나를 바라보고 있는데 그런 생각이 제일 고민이에요. 사실은 실제로는. 근데 사실은 얘기하는 것도 창피해요. 그러니까 진짜 고민은 아무한테도 제가 이 고민을 얘기를 해서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줄 수는 있겠지만 아무도 나한테 해답을 줄 수가 없을 거라는 생각? 네, 맞죠. 그 해답은 누구도 줄 수가 없는 거고, 이건 참, 가장의 책임이라고 하는 거, 그것이 그 실체를 파보면 돈이더라. 이게 참 너무 슬픈 현실이죠. 그러니까 어느새 아버지를, 남편을 그냥 돈을 벌어와야 되는 그런 존재로 그렇게 만들어버리잖아요. 그렇게 만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만들지 않았고요. 어쩌면 아내도 딸도 아빠가 돈을 벌어올 때만, 그럴 때만 기능하는 아빠고, 그렇게 기능하는 아빠로서만 써먹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스스로 그렇게 딱 규정 짓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내가 돈을 벌 때만, 그렇게 기능할 때만 아빠다라고 아빠 스스로 생각을 함으로 인해서 아내와 딸은 염치 없는 사람으로 만들고 있는 건 아닐까요? 예, 맞아요. 그것만은 원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네. 저는 저희 자식들이나 저희 부인이나 누구한테도 원망을 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저 스스로가 그렇게 하고 살았지 않았나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얘기 들으면서 참 가슴 아파요. 저도 이제 동시대를 살고 있는 내 남편도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도 이제 어떤 부분에서는 많았으니까. 사람이 이렇게 살아있다고 느낄 때가 있잖아요. 네. 저는 그게 여지껏 내가 되게 잘나서 내 직솔들을 거느릴 수가 있었다라는 그런 게 되게 컸어요. 착각이죠. 예, 근데 진짜 착각이었어요. 이게 지금은 그게 모든 게 한순간에 그냥 다 사라져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이 하나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그러면서 이제 생각한 게, 그럼 나는 뭐지? 나는 나 스스로 진짜 내가 좋아했던 건 뭐지? 애들한테는 그렇게 네가 좋아하는 걸 하면서 인생을 살아라고 얘기하면서 결국 왜 나는 내가 좋아하는 걸 하면서 살지 못하지? 예, 근데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을 때 내 자신의 역할을 어느 한쪽으로 한정 짓거나 나의 존재 이유가 뭐 돈 때문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생각이 필연적으로 나와버리는 게 이제 고민 풀리지 않는 그런 문제에 빠져들게 하죠. 이 시대에 이제 많은 가장들이 보이는 모습이 어떤 거냐면요. 40, 50대 그 가장분들이 가장 많이 그 마음속에 휑하고 허무하다고 느끼는 부분이 어떤 건지 혹시 아세요? 제가 이제 몇 년 전까지 이제 수련을 진행하고 이렇게 할 때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거의 공통적으로 느끼는 게 그런 부분입니다. 자기도 이제 젊었을 때 청래 꿈이 있었고 이루고자 하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결혼해서 가정을 갖게 되고 뭐 애들 키우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돈을 벌고 가정을 유지하는데 이제 자기를 바치게 된다는 거죠. 젊음을.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뭐 10년, 20년, 거의 30년 가까이 이렇게 바쳤는데 이제 40대, 50대 돼가지고 집에 딱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아이고, 우리 수고하신 아버님 오셨습니까? 또는, 우리 소중한 남편 오셨어요. 이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뭔 얘기하고 있다가도 아버지가 딱 들어오면은 오셨어요 하고 슬금슬금 이제 방 안으로 들어간다든가. 그러니까 자식들하고 부인하고 이렇게 한편이 돼 있고 자기는 혼자 외톨이인 것 같은 이런 느낌들을 많이 갖는다 그래요. 근데 이건 이제 이 사람이 보고 있는 관점이에요. 사실은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관점입니다. 생각을 그렇게 한 거죠. 그리고 내가 책임지고 있고 내가 벌어먹였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착각 속에 빠져 있을 때 이래요. 그 결과가 이제 허무감으로 오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어떠냐? 자식이 나한테 거리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식하고 뭔가 하려고 하는 그거를 안 했어요. 왜 안 했냐면 나는 돈 벌어오기 바쁘잖아. 내가 할 일은 그거잖아. 집에 와가지고는 쉬어야죠. 잠자야죠. 그리고 자식들은 할 거 내가 뒷바라지 했으면 공부하면 되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계들이 오랫동안 굳어지게 되는 것 속에 이제 내가 우리 가족들을 먹여 살리고 있다, 내 잘나서 이렇다, 이제 이런 것들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지배욕을 가집니다. 내 마음대로 돼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뭐 노골적으로 얘기하든 속으로 갖고 있던. 그래서 그게 그대로 안 됐을 때 이제 좌절감, 그리고 이제 허탈함, 허무감 같은 걸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나이에 이제 일을 그만두게 되고 수입이 없어지고 이렇게 된 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성찰의 기회가 되는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내가 책임을 지고 있다는 것이 그것이 착각이었음을 이게 환경이 바뀌니까 실감나게 느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정해져 있는 가장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없죠. 사실은. 만약에 이제 부인께서 능력이 있어가지고 뭐 벌어들이신다든가 이렇게 하면 내가 안 벌어도 되는 거고, 그럼 내가 집안일 하면 되는 거고, 그건 역할 분담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돈을 안 벌고 살 수는 없는가 했을 때, 돈 안 벌고 살 수 있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삶에 내가 적응할 수 있느냐가 문제지. 결국은 이게 현실이 이러해서 내가 고민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그걸 들여다보면 내가 정해놓은 어떤 나의 삶, 나의 인생, 이건 되고 안 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것과 내 주어진 현실이 어떻게 원활하냐 그렇지 않냐에 따라서 고민이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되잖아요. 처음에 이제 세계 여행을 빗대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신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관계를 맺어가면서 나한테 필연적으로 주어지는 의무, 이것이 부담감으로 느껴지는 거. 근데 사실 알고 보면 그건 내가 자발적으로 선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기적이거나 뭐 게으르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건 책임지는 것의 문제잖아요. 자기 행동, 자기 선택에 대한 책임 문제. 이제 그 부분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걸 선택하는데 다른 사람의 이목이나 또 내가 얼만큼 잘나 보이는지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면 이제 굉장히 부자유스러운 거고요. 실제로 당사자들하고 마음을 통해 가면서 내가 이런 상태고 그래서 이것까지 할 수 있고 이건 못하겠고 하는 것들을 흉어물 없이 이렇게 나누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계기가 돼서 가족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아주 끈끈해지는 그런 계기도 될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어떠세요? 예, 결국은 제가 생각이 누구와 나눌 수 없다는 것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았거든요. 혼자 다 하려고. 예. 내가 알아서 책임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가장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그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렇게 폼나게 좀 살았으니까 이제부터 좀 따라가면서 말도 들어가면서 따님 뭘 원하십니까? 부인님 뭘 원하십니까? 이런 것도 좀 해보죠. 그래야 공평한 거 아니겠어요? 참 받아들이기 싫은데 그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러네요. 상황이 변하면 자기 마음도 변해야 되겠죠. 내가 돈 잘 벌어오고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좀 큰 소리도 치고 좀 폼 좀 잡아도 되지만 지금 안 그런 처지에 그러면 그건 곤란하잖아요. 이제 저희 할아버지 때나 아버지 때는 그러고들 사셨거든요. 근데 왜 우리 때 와서 그걸 다 그렇게 할아버지 때나 아버지 때가 좋아요? 제 생각에는 그때 아버지들 모습이 남자 입장에서만 좋군요. 우리가 너무 일반적으로 교육이나 많은 부분에서 기능할 때만, 잘 기능할 때만 그 존재 가치가 빛나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진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내가 잘 어떤 부분에서 기능할 때만 그 상황에서 존재하는 것처럼 받아들여지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깨어나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인간은 내가 어떤 거에 기여하고 싶어 하고 기여할 때 스스로 더 존재 가치가 정말 그야말로 가치 있다라고 여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능이라는 부분을 기여라는 단어로 좀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내가 가족에게 어떻게 기능할까가 아니라 내가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기여를 하고 살 수 있는지로 좀 그 차원을 바꿔보시면 굳이 이렇게 좀 나누거나 이러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예,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이 변화하고 이렇게 했을 때 그것에 따라서 그것에 대응하는 내 마음도 같이 변해주면은 그러면 제대로 적응을 하는 거 맞죠? 근데 이미 상황은 변했는데도 의식은 이전의 것을 그대로, 왜 새술은 새부대에 그러는데 계속 헌부대를 고집하는 거죠. 이런 부분이 이제 낡아가는 부분이고, 예, 늙어가는 부분이고 죽어가는 부분이죠, 사실은. 그래서 항상 이렇게 변신할 수 있고 새로운 상황에 새로운 마음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것이 그게 젊음이고 청춘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미숙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생한 뭐 그런 삶을 사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 이제 참나원도 이제 그런 것들을 지향해 가면서 어떤 고정관념이나 선입견이나 어떤 권위를 가지고서 뭔가 맞춰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은 무엇인지, 그리고 정말 어떻게 하고 싶은지, 우리의 그 생생한 마음, 정말 원하는 것, 참나가 원하는 것, 그런 것들을 찾아서 하는 쪽으로 그런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우리가 이걸 하고 있고요. 오늘 이 시간도 이렇게 이제 특강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이코 드라마하고 이제 공개 상담도 하고 이제 질의응답 이렇게 했는데 어느덧 이제 시간이 많이 좀 지난 것 같고요. 중간에 기계적인 문제라서 좀 지연되고 해가지고 약간 예상 시간보다 좀 늦게 된 것 같습니다. 좀 아쉬운 감이 있을지 몰라도 이제 끝나나고 시원한가요 혹시? 오늘 시간을 전체적으로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이은정 선생님. 네. 정리. 네, 저희 이제 어느덧 러닝타임이 3시간 가까이 됐어요. 그래서 깜짝 출연해주신 이 박사님 감사하고요. 그리고 K님, C님 앞에 나와주시는 거 용기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끝까지 한 말씀도 없이 묵묵하게 앉아 계신 우리의 가장 좀 되시는 분도 그 순간순간 얼굴에 여러 가지 그 표정 변화 있는 거 충분히 감지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부분 건져 가셨을 거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그리고 한가운데 앉으셔서 끝까지 눈 마주치시면서 계셔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그리고 저희 마인드 코칭 연구소의 오랜 도반들이세요. 이 자리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시고요. 그리고 한 가족들 함께 해주셔서, 그리고 저랑 눈 마주친 여러분들 정말 감사해요.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번 공개 상담 때도 말씀드린 것 같아요. 시간을 내주시는 거는 마음을 내주시는 거하고 똑같다고요. 그래서 마음 내주셔서 이 자리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처음 오프닝 멘트에서 우리 그러면 한번 마음에 있는 고백 한번 해보실까요? 라고 하는 시간에 말씀을 하신 분과 말씀하지 않으신 모든 분들까지도 마음속에 있는 고백들을 하시면서 이 자리가 정리되고 마무리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참나원 시즌2의 두 번째 공개 방송 우리 여기에서 정리하고요. 그리고 항상 여러분들의 지지와 격려 눈에 보이진 않지만 느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 사연 보내주시고 그리고 함께하는 자리에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오늘 여기에 여러 가지 책을 협찬해 주신 출판사가 계십니다. 하늘눈 출판사라고 최진우 대표님이 운영하시는 출판사에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여러 가지 책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ying on the moon, my dear, I'll be there soon. It's a quiet, starry place. Times we're swallowed up in space. We're here a million miles away. There's things I wish I knew. There's no thing I'd keep from you. It's a dark and shiny place, but with you, my dear, I'm safe and we're a million miles away. A million miles away.